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가 네. 석상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 혹시 학교마다 동상 하나씩 있지 않았어요? 있죠. 있죠. 다 네. 있었죠. 동상과 관련된 좀 괴담들, 무서운 이야기들도 있기 마련이었었는데 혹시 뭐 많았어요.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저는 네. 저희 초등학교 때 그 책 읽는 소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저 책 페이지가 하나씩 이렇게 넘겨진다더라. 그리고 이순신 장군 그 동상에서는 네. 다른 학교 동상과 뭐 싸운다더라. 뽑는다더라. 뭐 이런 괴담이 있었고. 근데 존박 씨는 미국에서 학교 나오셨잖아요. 예. 미국에도 그 동상과 관련된 어떤 괴담들이 도나요? 어때요?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워싱턴 D.C.로 한번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네네. 거기 링컨 메모리얼이 있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동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약간 전설이 있는데 링컨을 괴롭혔던 총사령관이 있어요. 로버트 에드워드 리라고. 그 사람이 이제 적이었는데 그래서 뭐 밤이 되면 링컨 동상이 에드워드 리의 집을 이렇게 돌아본다. 뭐 그런 또 썰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 예. 비싸네요. 2015년에 유럽에서 한 중국 불상을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불상을 이제 CT 단층 촬영이나 엑스레이 이런 걸로 촬영을 해본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불상 중에 하나에 실제로 사람이 들어있는 모양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어머, 이거 같아요. 그게 한 뭐 1000년 정도 뭐 혹은 그 이상 된 불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불상인데 1000년 동안 저 안에 사람이 정말로 들어있는지 모르다가 현대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죠. 아 근데 왜 유독 뭐 석상이나 동상에는 꼭 이런 괴담들이 따라붙는지 궁금해요. 동상이라든가 석상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떤 우러러볼 대상, 뭐 위인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런 모양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기보다는 뭔가 하나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다더라. 저게 어떠한 뭐 어떤 신비한 그런 것을 표현한 석상이라더라. 점점 이렇게 감정도 풍부해지고 이야기의 살도 붙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괴담들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야,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 동상이나 석상들에 대해서 오싹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있는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동상들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칠레에서 서쪽으로 3,500km. 망망대해에 오롯이 솟은 섬 하나. 서울 면적의 4분의 1 크기. 바로 이스터 섬이다. 이곳에는 인류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불가사의한 석상이 잠들어 있는데 높이 수십 미터, 최고 무게 80톤에 달하는 거대한 모아이 석상. 모아이 석상 유명하죠. 대체 누가 어떻게 이 수많은 석상들을 세웠는지는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아있다.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만 괴이하고 무섭게 느껴지는 세계 곳곳의 미스터리한 석상들. 그리고 마치 살아있기라도 한 듯 눈을 깜빡이고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심지어 피눈물을 보이기까지 하는데 끊임없이 목격되는 석상들의 피, 땀 그리고 눈물.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런데 이 많은 석상 중에 가장 미스터리한 석상이 있었으니 1995년 9월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신 가네샤. 가네샤 신의 탄생일에 맞춰
열흘간 축제가 열릴 정도로 인도에서 가장 숭상하는 신 중 하나이며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네샤 상에 우유를 바치며 제사를 지내곤 했는데 신적인 존재구나. 제사를 올리던 바로 그때 뭐야? 코끼리 코에. 가네샤 상에 갖다 댄 우유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 그 후에도 마치 석상이 마시기라도 한 것처럼 우유는 눈앞에서 사라졌고 이 놀라운 소식은 인도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와. 소를 숭상하는 힌두교에서는 우유 역시 신성한 액체로 여겼고 때문에 가네샤 상이 우유를 마시는 기적과도 같은 이 현상을 사람들은 밀크 미라클이라 불렀다. 우유만 먹는 건가? 다른 물이나 그런 건 안 마시나? 궁금하네요. 그러게 그것도 궁금하다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러한 현상이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힌두교 사원에서 일어난 것이다. 심지어 가네샤가 아닌 일반 석상에서도 아 진짜로?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It's a miracle. I think it's to do with the state the world's in at the moment. And I think that for some reason the gods are hungry and the people are suffering. I couldn't believe it. I thought I was going to see it for myself, and I just saw it for myself. It was absolutely amazing. 영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홍콩에 이르기까지 그 수만 20곳이 훌쩍 넘었고 이러한 현상은 2달가량 이어지다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다. 한시적으로만 저런 현상이 있어. 그런데 11년 후 또다시 인도를 포함해 세계 곳곳의 석상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기 이번엔 시작했다. 다른 석상이네요. 아, 진짜 이번에는 하루 동안 무려 10리터의 우유가 사라졌는데 하루에 10리터? 10리터는 굉장히 많은 양인데? 살아있는 듯이 우유를 마시고 피와 땀을 흘리는 석상들. 과연 신이 보여준 신비한 기적일까?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인 것일까?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살아있는 석상들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미스터리한 석상들이 많은 줄 몰랐는데 다른 분들은 좀 어떤 석상이 좀 인상적이었나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일단은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에 봤던 우유 먹는. 그쵸. 예. 그거는 2006년에도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건 좀 굉장히 미스터리한 일인 것 같아요. 예. 저는 눈물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네. 그래. 이게 뭐 수증기라든지 뭐 그냥 물기가 흐르는 걸 수 있으니까. 근데 피눈물 봤을 때는 저거는 정말 그리고 왠지 진짜 피눈물이야말로 되게 굉장한 스토리가 있을 것만 같고 막. 분명 약간 충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그냥 서글퍼 빨간색만 보이잖아요. 흐르는 게 아니라 자, 근데 오늘 저희가 해볼 이야기는 일단 우유를 마시는 가네샤 석상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저게 초반에 이제 그 스푼으로 조금씩 이게 우유가 없어질 때는 뭐 어떻게 좀 스며드나 그냥 증발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리터는 진짜 그야말로 이게 그 안에서 정말 다 빨아들였다는 사실인데. 네네. 10리터는 이런 진짜 식당에서 쓰는 곰탕 끓이는 맞아요. 그래. 그 냄비에 들어가는 게 10리터 아니에요? 엄마가 한 달 집 비울 때 크게 거기다 끓여놓고 그러니까. 그것도 막 이만한데. 사실 우유 마시는 석상뿐만 아니라 땀을 흘리거나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현상들 너무 미스터리한데요. 작가님, 화학적으로 어떻게 이게 증명이 될까요? 화학이라면 상당히 간단하게 아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쉬운 거부터. 뭐죠? 쉽지만 강한 거부터. 어. 피눈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피눈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일단 여러분. 일단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이게 피눈물이라는 것이 진짜 피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피처럼 이렇게 뽑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안에 적혈구도 있고 뭐 혈청도 있고 혈액형 검사해 보면 혈액형도 나오고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피겠느냐고. 인형 같은 데서 나오는 피눈물, 그런 피눈물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짓국을 끓일 수 있겠냐고. 너무 맛이 자. 입맛이 뚝 떨어지네요. 자, 그래서 네. 포인트는 뭐냐면 그것은 빨간색의 그런 액체인 것이지 피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도대체 빨간 액체가 나올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빨간 액체가 나올 게 뭐가 있느냐? 빨간 액체가 나올 게 뭐가 있느냐?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 가장 지구상에서 흔한 원소가 무엇일까요? 지구를 다 산산이 분해해가지고 성분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원소가 뭘까요? 하나 꼽을 수 있다면 철입니다. 철. 철이 녹슬면 어떻게 색깔 됩니까? 붉으스름한 색깔이에요. 붉으스름한 색깔. 그러니까 철 화합물, 산화철 계열의 철 화합물은 붉은색을 띠기가 쉬워요. 네. 사람의 피의 붉은 색깔도 사실은 철 화합물이 갖고 있는 색깔입니다. 그래요? 어딘가에 있는 철이 물에 이렇게 녹아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붉은색을 띠면서 공교롭게 나오면 그것을 우리는 피눈물이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어떤 신비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실 신비롭고 신기한 현상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런 자연의 어떤 그런 원리의 한계 안에서 신비한 것이지 그게 진짜 피라는 것은 아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땀 흘리는 비석 뭐 이런 것도 사실은 크게 이상할 게 없어요. 그 땀 흘리는 비석이라는 것에 나오는 그 물이 진짜 막 땀 냄새 나는 땀은 아닐 거잖아요. 거기서 뭐 소금기가 있고 뭐 땀 냄새에 들어있는 성분이 막 나오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물이 마침 맺혀가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땀 흘리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땀 흘리는 비석이라고 부르는 것인 거거든요. 더운 날씨에 차가운 음료수병만 그냥 꺼내놔도 그 온도 때문에 이슬점 이하의 온도가 되면 이슬이 맺혀가지고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게 결로 현상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별로 그런 현상. 그러니까 마침 주변에 어느 정도의 습도가 갖추어져 있고 비석이 유독 차가우게 될 수 있는 재질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물방울이 맺혀서 흘러내린 건 사실 이상할 게 없죠. 자, 그러면 그 우유를 마시는 석상 있잖아요. 네네. 우유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는 걸까요? 우유를 마시는 석상은 사실 좀 저도 진짜 신기하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우유를 마시는 가네샤 석상의 비밀은 바로 돌의 성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욕실에서 사용하는 매트, 발 닦는 매트 중에 이렇게 천으로 돼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돌 비슷하게 돼 있는 거 그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 흡수 엄청 물 잘하는. 흡수 잘하는 돌. 예. 그게 바로 규조토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든 매트예요. 규조토? 약간 리조토 규조토라는 게 뭐냐면 규조류라는 게 있거든요. 아, 리조또요? 저도 리조또로 들었어요. 규조라는 생물이 있는데 이제 우리 바다를 떠다니는 미생물 같은 것인데 이게 별로 희귀한 게 아니거든요. 널려 있는 거예요. 아주 흔한 건데 보이지 않는 미생물 정도인데 껍데기 부분이 약간 유리 같은 그런 재질로 돼 있어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물을 흡수를 굉장히 잘하는 재질의 돌인 규조토 재질의 발닦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와 비슷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석상이라면 물을 충분히 잘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화학자로서 추측했을 때 석상에 사용된 암석이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암석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뭐 돌이 굉장히 물기를 잘 흡수한다. 그래서 뭐 신기하다, 기적이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과학자들은 규조토 이런 거 역이용해가지고 우리 생활의 여러 곳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 뭐 가장 요즘에 친숙하다 할 만한 거 하나 말씀드린다면 Light it up like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원래 옛날에 다이너마이트 재료는 화약을 만들었을 때 재료가 액체였어요. 근데 액체니까 충격을 조금만 받아서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액체를 담아가지고 물병 같은 데 담아가지고 폭탄으로 사용하려고 들고 다니면서 출렁출렁 할 때마다 자기 손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폭약 재료가 있는데도 액체 상태다 보니까 그거를 폭탄으로 만들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술자들이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방법이 규쇼토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 모양을 만들면서 거기에 그 액체 상태의 폭발 물질을 흡수시켜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불을 댕겨가지고 폭발시킬 때만 폭발시키는 방법으로 쓰고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노벨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죠. 또 이렇게 이용을. 사실 그 비슷한 암석이 뭐 그렇게 드물지도 않습니다. 우리 흔히 뭐 조각상 만드는데 많이 쓰이는 돌이다 하면 대리석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네네네. 대리석은 우리 그거 뭐 반질반질하고 물을 뭐 잘 안 흡수하고 이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대리석도 그 겉면을 가공하고 코팅하기 전에 생 대리석 재질을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이 다공성이라고 하죠. 구멍이 미세한 구멍이 많아가지고 물을 상당히 흡수한다라고 해요. 네. 자, 화학자 입장에서는 우유 마시는 가네샤 석상의 비밀이 돌에 성분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 발매트에 물기를 닦는 것처럼 석상이 우유를 그대로 흡수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영상을 보니까 우유 담은 숟가락을 코 밑에 주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마치 우유가 코를 따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번에는 물리학 입장에서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물리학이 좀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제가 생각하는 이 가네사 석상의 비밀은 바로 모세관 현상입니다. 모세 혈관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 사실 맞아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모세라는 게 이렇게 작은 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물은 땅 속에 있는 물을 자기 입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요.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아주 가는 관이 있으면은 그 관 안에 담겨 있는 액체에 작용하는 그 물리적인 힘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중력은 아래로 내려가도록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관의 표면에 물이 붙고 싶어 하거든요. 물이 그 응집력 때문에 그래요. 물 분자들 사이에. 그러면 이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에 비해서 위 방향을 향하는 관에 붙으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면 그러면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네샤 석상 안에도 물관처럼 관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곽재식 작가님이 하신 이야기랑 비슷할 수 있는데 가네사 석상 안에 아마도 굉장히 많은 균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균열들이 연결돼서 마치 가네사 석상 안에 모세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균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상에서 보면 우유가 진짜 쭉쭉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능한지. 네, 그래서 이번에도 다빈치 실험실에서 직접 네. 이 모세관 현상이 가능한지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과연 이곳에서 우유 마시는 가네샤 석상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과학기술관? 오늘의 프로젝트를 책임질 물리학과 교수님 섭외 완료. 결국 구하지 못한 가네샤 석상은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 만들어 본다고요? 그래서 찾아간 곳은 바로 3D 프린팅 업체. 스케일이 진짜. 실제 판매 상품처럼 디테일하게 제작된 3D 프린팅 모형들. 그렇다면 가네샤 석상도 직접 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프린팅 작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 두 가지. 조각상 내부의 작은 균열과 얇은 모세관까지 그대로 재현한 3D 도면.
아예 제작을 하셨네요. 여기에 가네샤 석상을 완벽하게 출력해줄 최첨단 프린터까지 준비된 상황. 그리고 프린팅을 위한 핵심 포인트, 바로 레진 용액. 신용해? 액체로 된 레진에 자외선을 쏘면 레진이 단단히 굳게 되고 견고하고 정밀한 가네샤 석상이 탄생하게 되는데,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젠 가네샤 석상을 직접 재현할 시간. 도면을 프린터로 전송한 뒤 출력 버튼을 누르자 자, 이제 나오나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3D 프린터. 곧이어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 이렇게 쌓여 올라오는 거구나. 그렇죠. 네. 쌓는 거죠. 네. 그렇게 한 겹 한 겹 인고의 시간을 거쳐 점점 모습을 드러내는 가네샤 석상. 어느덧 해는 넘어가고 무려 21시간이 흘러서야 마무리된 작업. 가네샤 석상은 어떤 모습일지. 꼬박 하루가 걸려 완성된 가네샤 석상의 모습. 지나갑시다. 와. 대박이다. 코끼리 모양의 얼굴과 사방으로 뻗은 4개의 손까지. 완전 완벽해. 진짜. 겉모습은 완벽히 재현된 듯한데, 그렇다면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해보자. 석상이 우유를 빨아들이는 믿을 수 없는 현상. 이번엔 정말 볼 수 있을까? 드디어 시작된 실험. 드디어. 그런데 줄어들기는커녕 밑으로 흘러버리는 우유. 계속해서 시도해보지만 흘렀다. 왜 우유는 흐르기만 하는 걸까? 뭐지? 그 이유는 바로 석상의 내부 구조에 있었다. 모세관 현상을 위해 안쪽으로 500 마이크로미터의 아주 좁은 관들을 설계했으나 아무래도 내부의 관들이 제대로 뚫리지 않은 듯한데, 그러나 여기까지 온 이상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길이 막혔다면 뚫어서 만들면 되는 법. 먼저 막혀있던 가네샤 석상의 코 부분과 몸통 안쪽에 좁은 공간을 내준 다음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 지름 0.64mm의 실제 모세관까지 준비하는데, 아, 모세관. 석상 내부에 관이 생긴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 모세관을 잘라 코 안쪽에 직접 넣어주는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가네샤 석상. 과연 이번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다시 시작된 실험.
전 세계 곳곳에서 목격됐던 가네샤 석상의 기적. 과연 이번엔 정말 재현될 수 있을 것인가? 코 끝부분에 우유를 갖다 댄 바로 그 순간 우유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나간다. 다른 각도에서 봐도 우유가 빨려 올라가는 장면이 분명히 보이는데 모세관. 정말 영상 속 가네샤 석상처럼 수푼이 우유가 단숨에 사라지는 모습. 우유를 마시는 가네샤 석상은 모세관 현상으로 재현이 가능했다. 가네샤 석상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은 혹시 모세관 현상이 아니었을까? 저 처음 영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 야 이게 네. 설마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 네. 우유를 마시게끔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네, 도현 씨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모세관 현상 때문이라면 굳이 우유가 아니고 뭐 물이나 그러게요. 주스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는 게 아닌가. 네. 물도 가능해요. 물과 우유 모두 다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그거를 뒤집어도 작은 물방울은 매달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물방울이 물체에 붙어 있는 부착력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착력이 있다면 모세관 현상이 항상 가능해요. 왜 하필 우유를 먹였냐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문화적인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뭐 힌두교 자체에서 뭐 소의 젖 이런 걸 좀 중시하기도 하거니와 소 자체를 또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신성시하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옛날 토속적인 문화에 보면 기도할 때 이럴 때 뭐 깨끗한 물을 떠다 놓고 빈다라거나 맞아, 맞아. 한다면 예.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우유를 잘 이렇게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아마 우유로 주로 저런 일을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런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근데 왜 강 박사님, 지금 말씀에 의하면 모세관 현상으로 지금 규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가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바로 사이펀 효과입니다. 사이펀이란 압력 차이를 가졌을 때 액체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는 관을 우리가 사이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왼쪽 통을 보시면 물의 깊이가 있죠. 관에 압력 차이가 생기게 하면은 왼쪽 높은 곳에서 아래쪽 낮은 곳으로 물이 저절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효과를 사이펀 효과라고 하죠. 제 기억이 맞다면 어떤 영상에서 저런 거 처음에 저렇게 꽂아 놓으면 안 흐르다가 입을 한번 쪽 빨아주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쪽 빠는 현상이 관 자체의 압력 차이를 생기게 하는 현상이거든요. 입으로 쪽 빨면은 관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보시면은 호스를 아래쪽까지 이제 담가놨죠. 호스가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을 묶어놓은 거예요. 쭉 빨아들이는 거는 압력 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죠. 야, 멋있다.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물은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과학적 원리를 일상생활에서 너무 실질적으로 활용한 너무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이펀 효과와 우유 마시는 가네샤 석상과는 그 저 관의 역할을 코가 해주는 건가요? 가네샤 석상의 코 주변에서 시작한 미세한 공간이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든 이미 저 관 자체의 압력의 차이가 형성이 돼 있다면은 저 공간에 우유를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저게 쭉 빨려 들어가서 다른 쪽으로 빨려 나갈 수가 있겠죠. 사이펀 효과처럼. 수 있겠다. 제일 그럴싸한 것 같은데. 제일 네, 그럴싸한가요? 너 코끼리 코 모양은 맞아. 좀 비슷하니까. 네. 자, 오늘 과학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모세관 현상
또 사이펀 효과. 네. 이걸로 이 가네샤 석상의 입으로 코로 이 우유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존 박사 어떻게 네. 궁금증 다 해결됐습니까? 아직입니다. 풀리지 않은 Not 미스터리가 yet. 남아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상온의 우유를 또 두게 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상하거나 상하잖아. 맞아요. 뭔가 이렇게 고체처럼 뭐가 이렇게 뭉치기도 하고 맞아요. 냄새 악취 장난 아니잖아요. 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설명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현상은 아마도 저 10리터의 우유를 들이킨 가네사 석상의 바닥을 보면 아마 흥건하게 젖어 있을 겁니다. 석상의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 모세관 현상과 사이펀 현상이 결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 두 개가 결합하면 이쪽에서 계속 빨려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악취는 어떻게 해요? 냄새. 청소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아마 석상의 바닥은 계속 젖을 수밖에 없어요. 악취가 안 난다는 거는 분명히 우유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상온에 있으면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어떤 부분은 썩었을 거고 그 썩은 부분은 분명히 악취를 나게 했을 텐데 저런 석상은 더 신성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분명히 관리하는 사람들은 더 철저히 관리를 했을 거고 그런데 사람들의 믿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믿음과 이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좋은 쪽으로 미스터리를 이용을 할 수 있다면은 굳이 꼭 이런 믿음 그다음에 이런 신앙심을 깨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신앙심과 또 희망과 이런 것들을 더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제가 신실하게 저 종교를 믿어. 그래서 내가 되게 막 신성시하는 석상이면 그 현상만 갖고 그냥 신기하다 하지 막 굳이 파헤치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물도 한번 따라보고 뭐 다른 음료 이런 생각 못 하죠. 맞아요. 자, 첫 번째 미스터리 살아있는 석상들. 정말 풀리지 않는 신비한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믿음과 상상력이 빚어낸 허구였을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빈치 노트, 살아있는 석상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러시아 시베리아 남동쪽에 위치한 이곳.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된 장엄한 호수. 시베리아의 진주 바이칼 호수. 우리나라의 3분의 1 크기로 둘레만 2200km에 이르는 이곳에서는 그 크기만큼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3분의 1이면 호수 크기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1982년 바이칼 호수에서 훈련 중이던 7명의 군 잠수부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그들은 수중 훈련을 위해 수심 50m까지 내려가게 됐고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생명체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들이 마주한 것은 바로 크기만 약 3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며 온몸에서 은빛을 뿜어낸 괴 생명체였다. 거기다 그들 주변에 어떠한 호흡장치나 잠수장비도 없었다는 것. 7명의 군잠수부는 즉시 괴 생명체를 생포하려 했으나 그 순간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수면 밖으로 밀려나갔는데 군잠수부들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즉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이 중 3명은 숨지고 나머지 4명은 몸이 마비되고 말았다. 그 후 이 사건은 외계인들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정체불명의 비행물체가 목격되면서 바이칼 호수에 대한 미스터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런데 불가사의한 일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09년 4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공개한 2장의 위성 사진. 그것은 바로 자연이 만든 신비한 얼음의 형상, 아이스 서클이었다. 세계 곳곳에선 이와 비슷한 현상이 포착됐지만 바이칼 호수에서 발견된 아이스 서클은 무려 4km에 달하는 초대형 크기였던 것. 그리고 바이칼 호수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들. 어느 날 잔잔한 호수의 지하 세계가 열린 듯 원형 구멍이 생기며 소용돌이가 발생했는데 일명 악마의 깔때기. 호수에서. 맞아, 저 봤어요, 저.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 죄인들의 영혼을 지하 세계로 끌고 가는 것이라 여겼고, 유독 호수가 고요한 날에 소용돌이가 더 크게 나타나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어이구야. 바이칼 호수의 미스터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꽁꽁 얼어붙은 호수 위로 고대 도시가 나타나거나 섬이나 배처럼 보이는 형체가 반복적으로 목격되는데 사람들은 이를 바이칼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바이칼 호수에선 이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2018년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든 의문의 사진. 얼어있는 바이칼 호수 위로 마치 공중부양을 하듯 얇은 얼음 기둥을 의지한 채 뭐야? 위태롭게 떠있는 돌의 형상. 얼음이야? 떠 있어? 얼음이 됐고 그 위에 돌이 있어? 어머. 미스터리한 이 현상은 오직 겨울 바이칼 호수에서만 일어난다는데, 이 희귀한 현상이 알려지면서 바이칼 제네 존재에 대해 전 세계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바이칼 호수를 찾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바이칼 제네 신비로움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머, 쟤 떠 있어. 바이칼 제는 호수 곳곳에서 포착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수년간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 연구했지만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바이칼 제네 미스터리. 그 속에 담긴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자, 오늘의 두 번째 미스터리 바로 바이칼 호수의 비밀입니다. 바이칼 호수는요, 1996년에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자연유산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깊고 또 큰 만큼 미스터리한 현상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빈치 노트에서 파헤쳐볼 미스터리, 호수 위에 떠 있는 돌. 신기했어. 바로 바이칼 제네 비밀인데요. 이 바이칼 제네 비밀을 알아보기 전에 바이칼 호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 미스터리들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스 서클? 아이스. 네,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이스 서클은 보통 이렇게 겨울철에 얼어붙은 물의 표면 위에서 동그랗게 원 형태를 이루면서 생기는 거를 아이스 서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우리나라 낙동강이 흐르는 안동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스 서클이 발견이 된 적이 있었는데 보통 아이스 서클의 크기는 한 100m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우리 보셨듯이 바이칼 호수에 생기는 4km. 그러니까요. 4km가 넘는다고 그래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데 물이 흐를 때 그 흐르는 현상에 의해서 아이스 서클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저기는 잔잔한 호수잖아요. 근데 심지어 4km가 넘는 아이스 서클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미스테리다. 저는 아까 영상 보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이름부터 좀 공포스러웠어요. 뭐죠? 악마의 깔때기라고. 이건 어떤 현상인지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보이는 싱크홀하고 비슷한 뭐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들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로 드물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긴 합니다. 뭐 1년에 한 번, 두 번 뭐 그 정도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정말로 바닥에 어떤 집안 침하나 이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구멍이 생겨가지고
거기로 물이 빨려 나가면서 이런 모습이 생기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어떤 저런 물의 흐름이 지나치게 강해가지고 소용돌이 현상이 격렬하게 일어나다 보면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가 답이다라는 것까지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아까 말씀하시기로 그 아이스 서클이 우리나라에서도 네. 발견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저 악마의 깔때기 같은 현상도 우리나라에 있었는지 궁금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죠. 있어요. 소용돌이가 너무 심해서 물이 마치 소리내서 우는 것 같다고 하는 지역. 어디죠? 그 지역의 이름을 울돌목이라고 부르는데 네, 한자로 바꾸면 거기를 명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남해안의 명량의 물의 소용돌이 흐름이 너무 세가지고 거기서 마치 물살이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우리 잘 알려진 대로 이순신 장군은 그 물살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일본군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현대에는 거기가 이런 식으로 조류의 물살이 워낙 세다 보니까 거기에 조류 발전소를 거기다가 세웠어요. 지금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악마의 깔때기고 뭐 악마의 나발이고 간에 한국의 이 과학 기술인들한테 걸리면 어쨌거나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뽑아내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활용당하게 된다. 사실 원리만 알게 되면 뭐 별로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이롭게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또 신기했던 게 그 바이칼 호수 위 그 수평선에 약간 고대 도시 비슷한 그런 맞아요. 그림들이 막 보였는데 그게 약간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신기루 비슷하게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확실한 파타 모르가나 현상인 게 분명합니다. 공기층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 공기층의 온도가 다르면 먼 곳에서 오는 빛이 굴절이 돼서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사막에서 보는 신기루는 되게 우리가 보는 모습이 뒤집혀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보신 이거는 아래가 오히려 차갑고 그 위 부분이 뜨거운 경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스터리한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알면 알수록 바이칼 호수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봐야죠. 가장 미스터리한 현상, 바이칼젠. 그 겨울이 되면 그 호수 위에서 얇은 얼음 기둥에 의지한 채 그 균형을 잡고 떠 있는 모습이 바이칼 젠 현상인데 우리가 바이칼 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젠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참선하다, 명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치 이 얇은 얼음 기둥 위에서 돌이 참선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이칼 젠 이름도 기가 막히게 잘 지었죠. 두 분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합성 같기도 하고 저는. 네. 아니면은 저 말씀하신 대로 얼음이 딱 얼었을 때 그 찰나에 돌을 세웠다가 그 관광객이 그거를 딱 찍은 거야. 그래서 그게 널리 퍼졌어. 아니면 사람들이 옆에 들고 있는데 나중에 CG로 지웠어. 그냥 아니 저게 너무 그냥 눈으로 보고 있지만 믿기지가 않아서. 맞아요. 촌 박사는? 네, 저도 몇 년 전에 저 돌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SNS에서 한참 돌아다녔었고 무슨 뭐 외계인이 내려와서 돌을 이렇게 뭐 세워놓고 가서 무슨 이게 메시지가 있다 뭐 이런 석탑 쏘듯이. 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저 돌의 원산지? 그러니까 돌이 어디서 왔냐? 돌이 뭐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었다가 온 것도 아니고 뭐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누가 거기다 갖다 놨는지 이 돌은 어디서 나왔는지가 가장 좀 궁금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해요? 저도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호수에 갑자기 저렇게 돌이 뚝 떨어져서 있을 수 있을까? 뭐 우주에서 떨어진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주에서 운석 같은 것들이 지상에 꽤 떨어집니다.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돌이 어디서 왔느냐가 제일 궁금해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운석은 저렇게 밝은 색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요? 우주에서 많은 압력과 열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까맣게 타버리기 때문에 주로 어두운 색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운석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돌이 어디서 왔는지. 운석인 것 같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운석이 갖고 있는 표준적인 형태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돌처럼 보이잖아요. 네. 일단 얼음 얼기 전에 그 물 바닥에 있던 돌이 위로 떠올랐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당연히 돌멩이는 그 밀도가 크니까요. 아마도 이 바이칼젠이 관찰되는 곳은 호수의 가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호수 가가 가장자리. 어느 정도 언덕이 주변에 있거나 하면 그러면 거기서 언덕에서 굴러내려온 돌이 그 마찰력이 없으니까 그 호수의 중앙 쪽으로 향해서 많이 진행했을 수 있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람이 돌을 던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유명해지면서 우리 한강에 물 얼 때 보세요. 물이 얼어 있으면 돌 한번 던져보고 싶은 인간 본능이라니까. 없어요. 사람이 저 얘기 바꿔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던졌다. 네, 사람이 던졌다. 호기심에. 물가에 있는 거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보니까 얼어 있는 곳 위에 막 차도 횡단을 하고 있고. 그게 바이칼 그 호가 겨울에 꽁꽁한데요. 네. 겨울에는 그 위를 사람들이 정말 다닌대요. 그래서 아마 다니는 사람들이 떨어뜨린 것이 아닐까?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던져보는 거. 던졌다. 네. 자, 그렇다면 바이칼젠 왜 저런 위태로운 모양으로 호수 위에 생기게 된 걸까요? 이 물리학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 가설이 가장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바이칼젠의 비밀은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 야, 바람이 저렇게 옮겨놨다고요? 그 바이칼젠이 생기는 때가 겨울인데요. 겨울에 항상 호수의 얼음 위로 시속 100km 정도의 바람이 불고요. 그거를 초속으로 생각하면은 초속 30m 정도예요. 그러니까 1초에 30m라는 엄청난 속도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이 호수 바로 위에 얼음 위를 부는 바람이 이 돌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똑바로 진행하지 못하니까 돌의 아래 부분에서 이렇게 휘돌아 나가게 돼요, 바람이. 강한 바람이 돌 아래 부분에 부딪히면서 그 돌 아래에 있는 얼음들을 깎아내듯이 점점 이렇게 파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그 물리학에선 승화라고 부르거든요. 승화. 보통은 많은 물질들이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중간에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변할 수 있어요.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드라이 아이스 보면 맞아. 하얀색 기임 같은 게 막 나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승화거든요. 그런데 얼음은 드라이 아이스하고랑 다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온도와 압력에서는 직접 바뀌지를 못해요.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바람에 의한 풍화 작용과 상당히 비슷한 거죠. 어쨌든 승화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고체 상태의 얼음이 기체 상태로 변해서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니까요. 혹시 뭐 풍화작용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풍화작용에 가장 쉬운 예가 있어요. 대만의 예류지질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면은 여왕머리 바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가 여왕이 이렇게 딱 한 옆모습 같다. 그렇죠. 여왕의 옆모습처럼 되는데 바위가 사암으로 돼 있는데 목 부분이 1960년대에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점점 가늘어지고 그러네요.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 과학자분들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씀만으로 들었을 때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다빈치 실험실에서 바람에 대한 이 가설을 가지고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를 재현해서 바이칼젠 현상을 실험해 봤다고 합니다. 오, 된다고? 정말? 추운 겨울, 고요한 바이칼 호수. 이곳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현상, 바이칼젠. 이 현상은 놀랍게도 겨울철 오직 바이칼 호수에서만 나타난다는데 이 신비로운 현상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우리는 바이칼젠 현상을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다. 재현을 하기로 했어요. 재현을. 가장 먼저 영하의 온도를 재현해보기로 했는데
있지만 그렇죠. 현재 서울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냉동 창고 같은 데 가야지 뭐. 유사한 환경을 위해 실험 장소를 수소문해 보았다. 그렇게 찾아온 역대급 실험 장소. 그렇죠. 무려 영하 19도의 대형 냉동 창고를 찾아낸 다빈치 실험 군단. 뭐 하는 데지? 한겨울 바이칼 호수의 평균 기온과 비슷한 영하의 날씨를 완벽하게 재현했다. 야, 스케일 크다. 바이칼 젠을 재현하기 위한 다음 실험 조건은 바로 이번 실험의 핵심, 바이칼 호수의 바람을 만들어줄 차례. 바이칼 호수에서 부는 바람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흐름이 강하고 균일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형태의 바람을 만들기로 했다. 그렇지, 그 센 바람을 어떻게 만들지? 아, 그러니까요. 초속 30m를? 구현이 될까요? 자연의 균일한 바람을 만들기 위해 조사한 결과 일명 풍동 장치를 이 실험에 적용시켜 보기로 했는데, 풍동은 균일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기류가 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는 터널형의 장치를 말하는데, 보통 비행기나 우주선 실험할 때 풍동 실험을 많이 해요. 주로 자동차, 비행기 등의 성능 테스트에 사용된다. 일반적인 바람의 흐름은 나팔 모양으로 퍼지지만 풍동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바람이 일정하게 평행으로 부는 걸 볼 수 있었다. 실제로 풍동 바람은 바이칼 호수의 바람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래서 다빈치 노트에서는 풍동 모형을 직접 제작했다. 바이칼 호수의 바람이 되어줄 1등 공신. 바람을 직선 형태로 만들어줄 서큘레이터도 장착. 거기다 풍속을 높여줄 대형 강풍기도 등장했다. 두 번째 조건, 바이칼젠을 만들어줄 바람까지 출격 준비 완료. 이게 된다고? 그리고 추운 날씨에 꽝꽝 얼어붙은 바이칼 호수를 구현하기 위해 준비한 단단한 두께의 대형 얼음과 빠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얼음보다 승화 속도가 수백 배 빠른 드라이 아이스도 준비했다. 바이칼 젠이 되어줄 타원 형태의 돌까지 등장. 이제 모든 실험 준비는 끝났다. 진짜 궁금한데요? 그리고 비장해요. 베일에 쌓인 바이칼 젠을 재현하기 위해 이 실험을 설계한 전문가까지 등장. 참고로 물리학자십니다. 예. 아, 두 분 다. 정창욱 교수님. 와우. 과연 호수의 바이칼 젠의 모습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바이칼 젠 재현 실험 스타트! 먼저 바이칼 호수와 똑같이 윗면에서만 승화가 일어날 수 있게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를 단열재 안에 넣어주었다. 생각지도 못한 준비 많이 하셨네요. 세세하네요. 그 다음 단열재를 풍동 모형 안쪽에 넣고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 위에 타원 형태의 돌을 올려주었다. 그리고 평행 상태의 균일한 바람을 만들어주기 위해 서큘레이터와 강풍기를 작동시켜 주었다. 거기다 서큘레이터를 더 추가해 풍속을 높여줬는데, 선풍기를 한쪽에서만 하면 그러면 이렇게 균일하게 안 되거든요. 한쪽에서 넣고 한쪽에서 계속. 빼줘야 되겠다. 과연 이 실험을 통해 바이칼 젠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인가? 바람이 불수록 돌 주변으로 점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특히 돌 아랫부분이 패이면서 빠른 승화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대로라면 바이칼 젠과 동일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장장 6시간 동안 이 실험을 관찰해보기로 했다. 계속되는 실험. 영하 19도의 추운 환경에
제작진의 몸도 꽁꽁 얼어가고 머리카락과 속눈썹마저 얼려버리는 극한의 추위. 그래도 실험은 계속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다빈치 노트의 실험 정신. 영하 19도에 시간이 지날수록 돌 밑부분이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6시간 경과 후 관찰 실험 종료. 드디어 실험 결과를 확인할 차례. 여섯 시간 경과 후 관찰 실험 종료. 드디어 실험 결과를 확인할 차례.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밑쪽에 보면 아, 이렇게? 승화 속도가 느린 얼음 위 돌은 변화가 없는 반면 그 얼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렵죠. 승화가 빠른 드라이 아이스는 돌 주변이 파여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럼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더 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작은 기둥 가운데 그러네, 기둥이 그러네. 있어요. 야, 그럼? 실험 전후를 비교한 결과 돌 아랫부분에 승화가 일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바이칼 젠과 제법 비슷한 모습의 실험용 돌. 여기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 원리는 이렇다. 풍동에서 균일하게 부는 바람의 흐름은 돌과 정면 충돌하게 되는데 이때 바람은 곡선 형태로 돌 밑부분을 파고든다. 그 흐름을 바로 와류와 난류라 하는데 이 흐름은 소용돌이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런 형태의 바람을 끊임없이 받게 되면 승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바이칼젠의 형태로 변하게 되는 것. 바이칼젠 속에 담긴 과학적 비밀은 혹시 바람에 의한 승화가 아니었을까? 야, 이거 진짜 박수 쳐야 돼. 진짜 신기하네요. 바이칼젠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맞아요. 과학자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 정도까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는 솔직히 기대를 못했거든요. 저렇게 풍동 실험을 설계한 것도 대단하고 저 결과가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정말 재현을 명확하게 해낸 것 같아요. 아주 비슷했었어요.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할 땐 자기가 얘기해도 잘 안 믿을 때가 많거든요. 오늘 보니까 제가 한 얘기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진짜 보니까 더 신뢰가 간다. 맞아요. 그죠? 자, 바이칼젠의 비밀에 대한 또 다른 가설 뭐 없을까요? 그 앞서 김범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람에 의한 현상과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비밀은 바로 태양열입니다. 태양열? 네. 태양열? 지금 저기는 냉동 창고였잖아요. 그렇지만 바이칼호는 자연에 노출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태양열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아무리 겨울이지만. 해가 뜨니까. 그렇죠. 그러면 태양열이 있다면 물은 대부분의 태양빛을 이제 반사를 시킨다든지 투과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반면에 그 위에 얹어져 있는 돌은 대부분의 열을 흡수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체는 적외선으로 다시 그 열을 내뿜어요. 흔히 우리가 그 열을 복사열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겨울철에 그 난로에 틀어놓으면 거기에 열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게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복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돌에 의해서 열이 복사가 진행이 되면은 가장자리부터 녹아 나오게 되면은 가운데만 기둥이 남게 되고 낮 동안 이제 승화된 얼음이 밤 동안 거기에 붙어 있다가 태양열을 받으면 다시 녹겠죠. 그렇죠. 그 물들이 가장자리를 통해서
그 얼음으로 다시 떨어지겠죠. 가장자리는 녹아서 도너츠 모양이 생기는 거죠. 저는 비열이라는 말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비열. 해변에 가면 여름철에 해변에 가면 이제 바닷물이 있고 이제 모래밭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두 개가 사실상 같은 위치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바닷물이 시원합니까? 모래가 시원합니까? 바닷물이 시원해요. 바닷물이 시원해요. 모래는 뜨거워요, 보통. 네, 맞아요. 왜 갇힌 위치에 그렇게 있는데 바닷물은 왜 시원하고 모래는 왜 오히려 더 뜨겁냐? 이게 사실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무슨 차이로 설명하느냐? 네. 물질 자체의 성질이 물은 비열이 높아서 같은 열을 받았을 때 온도가 좀 덜 오르고 모래는 비열이 낮아서 같은 열을 받았을 때 온도가 더 잘 오른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일으키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기후 같은 걸 설명할 때도 뭐 바닷가는 겨울철 되면 바닷가 지방은 좀 따뜻한데 내륙 지방은 좀 더 많이 춥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땅의 비열이 바다보다 더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를 사실은 뭉쳐놓은 게 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볕을 받았을 때 돌이 더 빨리 달구어진다. 이 주변에 있는 물에 비해서. 그래서 돌이 어떤 달구어진 물체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얼음 자체도 조금씩 온도가 높아질 텐데 그 가운데 기둥은 어떻게 그거를 분명히 조금씩 녹고 있을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버티고 있는 거죠, 그 돌을? 쉽게 설명을 하면은 저희가 빨래 같은 거 있잖아요. 가끔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입었는데 겉은 말라서 입었는데 속은 젖어 있어. 속은 기축축할 때가 있죠. 겨드랑이 이런 데. 겨드랑이 있는데 바깥에는 이미 열이 많이 전달이 돼 있는데 속까지는 다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그럼 그 물기둥을 그 겨드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얼마나 네. 자, 바이칼젠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들 들어봤는데요. 바람과 햇빛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존 박사 아직까지 얼굴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아, 매섭네요. 아주 매서워요. 네. 자, 바이칼젠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들 들어봤는데요. 바람과 햇빛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존 박사 아직까지 얼굴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아, 매섭네요. 아주 매서워요. 사진을 잘 보잖아요. 네. 사진을 보면 돌마다 무게와 크기, 뭐 생김새도 다 다른데 그래. 정말 마치 계산이라도 한 것처럼 완벽하게 중심을 잡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쓰러지지 않고 모두 균형을 잡고 있는 건지 저게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아니, 사진을 보면 되게 위태위태해 보여요. 그냥 훅 불어도 바로 쓰러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저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돌도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가서 사진을 찍는다면 어떤 사진을 찍으시겠습니까? 올라와 있는 거 찍고. 그래서 그런 올려야 되니까. 네. 편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왼쪽 위에 있는 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진에서 자세히 보시면 네. 옆에 약간 눈 같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얀색으로. 예. 저는 저 눈이 원래 상당히 쌓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이 쌓여 있는 위에 돌이 올라와가지고 돌이 애초에 비스듬한 모양으로 잡혀 있었던 거죠. 그 눈 때문에 비스듬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 눈이 녹으면서 바이칼젠이 생겼고 최종적으로는 그대로 고정이 되었다. 남아있는 저 얼음 하나가 꽁꽁 얼면서 저걸 어느 정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꽁꽁 얼어서 붙어 있어서 저 모양을 띄우는 거다. 네.